네, 5박 7일간의 정상 외교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초에 개각단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검찰 조사 후폭풍이 거센데요.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권주용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번 순방을 어떻게 보셨는지 성과에 대해서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위상을 확인한 순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북핵에 대한 물샐 틈 없는 공조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어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G20 정상들의 만찬장에서는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바로 옆자리에서 90분 동안 환담을 나누면서 만찬을 진행했는데요. 예. 굳건해진 한미 관계를 대외적으로 G20 국가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효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실 일부에서는 대중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조금 더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이번에 G20에 참석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한중 회담 등을 통해서 네. 중국과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관리하는 측면에 들어서게 된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눈여겨봤던 것은 네. 중국과 러시아의 대표 앞에서 유엔 상임이사국 등이 대북 제재 등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할 말을 하는 우리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역대 정상들 그 누구도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외교 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미일 공조 관련해서 한국의 지위를 확인하는 것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상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이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였고, 그리고 북중러 관련해서 사실 연합훈련을 하겠다고 러시아 국방장관이 밝히기도 했고, 지금 보도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향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북중러와 관련해서 계속 대립각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한국의 보관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어떤 회담이었습니다. 예, 네. 회담 이후에 마지막 날 보도가 많이 됐었던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3억 달러, 그중에서 뭐 3억 달러는 무상으로 지원하고 그 외 20억 달러는 유상으로 저리로 빌려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3억 달러 무상 지원은 다른 이제 자유주의 진영의 선진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무상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그리 과한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억 달러 같은 경우는 차관 형식의 유상 지원인데요. 이걸 다 합하면 한 3조 정도가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민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정도의 어떤 인도적 지원을 사실은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봐도 반드시 필요한 어떤 대목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뭐 지난번 일본에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비전투용 여러 가지 무기나 자원 등을 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지뢰 제거기 같은 것들요. 이렇게 양국 간의 신뢰가 쌓이는 게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이 대한민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막대한 국부 창출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경제도 어려운데 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느냐 누군가 이런 비판을 한다면 너무나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진 것이라고 다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요. 네. 일단 이 23억 달러 전체가 다 무상 지원이 아니라 3억 달러의 무상 지원과 20억 달러 상당의 유상 지원으로 나누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훨씬 더 큰 이 부가가치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 기회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점도 국민들께 좀 더 잘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권 전 비대위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왜 그러냐면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수 확보에 대한 노력을 그전부터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어땠습니까? 초부자 감세 정책을 해서 지금 올해 7월까지만 해도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40조 원이 덜 거친 상태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데 자신을 잘 드러내는, 대통령이 잘 드러날 수 있는 행사에 관련된 예산은 잘 쓰겠다. 근데 그것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게 역할을 하시려고 했다면 사실 법인세를 강화해서 세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렇게 역할을 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니까 아까 장해찬 최고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국의 경제 상황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주거와 관련해서도 되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없앴어요. 그리고 골목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지역화폐 사업도 사실은 없애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 외국에 돈을 쓴다, 그리고 세수 확보와 관련해서 노력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을 좀 잘못 쓰고 있는 것 아닌가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순방에서 돌아온 윤 대통령 주 초에는 개각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체 대상으로는 문체부, 국방부, 여가부가 거론되고 있고요. 각각의 이제 후보자로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 그리고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 그리고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입니다. 개각의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개각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 많은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해봐야 하는 것이다라는 그쵸. 전제를 우선 깔고요. 예. 지금 거론되는 부처가 우선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인데요. 네. 예. 시기의 문제이고 뭐 인물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국감 전후로 개각이 단행될 것은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점쳐집니다. 네. 이제 우리 1기 안보 라인이 한미일 협력 체제를 좀 굳건히 구축했다면 네. 2기 안보 라인이 들어서서 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국방부 관련된 개각이 예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통일부 라인이 또 다 전면 교체됐잖아요. 네. 통일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통일비서관도 교체됐는데 발 맞춰서 외교, 안보, 국방이 좀 한 몸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통일 라인 다음은 이제 국방 라인의 장관뿐만이 아니라 비서관 등의 교체도 좀 점쳐볼 수 있지 않나 싶은 부분이고 네. 문체부 같은 경우도 그동안 역할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 이 유인촌 지금 대통령 문화체육특보가 과거의 장관 경험도 있고 조직 자각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것 같고요. 예. 여가부는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모두 다 폐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다만 정부 조직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그동안 여가부에서 진행하던 좀 편향되었다는 논란을 일으켰던 성인지 교육 예산은 대폭 삭감했고요. 약자들을 지원하는 어떤 약자 보호 복지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이런 기조를 또 잘 반영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장관이 가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뭐 잼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감사가 남아는 있습니다만 네. 이 역시도 장관 교체가 가까운 시일로 다가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일단 세 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세 부처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 교체는 국감 전에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종섭 장관이 뭘 잘못했다기보다 최근에 최수근 상병 수사 관련해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으면서 갑자기 국방부 장관 교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감에 지금 이종섭 장관의 얼굴이 안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교체하려고 하는 대상이 신원식 의원이에요. 네. 예. 근데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군 사망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밝히기로는 신원식 장관이 중대장인 시절에 사실 병사의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군의 잘못으로 병사가 사망했는데 병사의 잘못으로 사망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사건과 연루된 사람이고 그 사건에 개입됐다는 의혹까지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네. DP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왔을 때 DP라는 드라마가 군의 명예를 실추한다라고까지 말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을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게 이끌 사람이 아니라 과거로 되돌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서 매우 우려스럽고요. 문체부 장관 관련해서 유인촌 씨는 사실 MB맨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무언가 달라질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기대해서 아마 표를 주셨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벌써 10여 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정말 국민들이 바랬던 개각의 모습일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여가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여당의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폐지를 하기 위한 수순으로 장관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잼버리에 대한 책임도 묻는 것이라고 경질성 개각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근데 아까 그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저는 성인지 교육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교육의 내용을 바꿔야 되지
성인지 교육 자체를 없애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해임 요구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 들어온 이야기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종석 국방부 장관 탄핵을 공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탄핵이야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뭐 언제는 안 했습니까? 이게 새로운 소식이나 야당의 결단으로 느껴지지는 않고요. 예. 또다시 국정 발목 잡는다로 느껴집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무리해서 밀어붙였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마저도 9대0 만장일치로 기각을 내린 게 바로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자중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국방장관 탄핵안을 밀어붙인다는 것은 이 정기국회나 국감을 또 정쟁의 소용돌이로 빠뜨리겠다라는 것이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 검찰 소환 조사와 체포동의안 청구 등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이제 야당이 명분 없이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부담을 느끼고 탄핵안까지 발의했는데 우리가 좀 다른 방향을 고민해 볼까 이럴 필요성이 전혀 없어졌어요. 야당은 뭐 단식도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탄핵안도 발의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아무리 발목을 잡더라도 그냥 뚜벅뚜벅 이 정기국회와 국감을 준비하면서 국정을 펼쳐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 뭐 어떻게 보세요? 방향성에 대해서요? 사실 제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주당이 탄핵을 해서 장관이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라 사실 그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책임지게 만드는 방식이 이겠죠. 왜 그러냐면 이 사건이 최승훈 상병이 그 사단장의 무리한 지시에 따라서 사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떻게 그렇게 목숨까지 잃게 되었는지를 수사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하면 역시나 군이 앞으로도 이 같은 일을 벌인다 하더라도 책임조차 묻지 못하는 국방부 그리고 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탄핵 이전에 어떤 윤석열 정부의 자성적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을 안 할 경우에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개각 이야기 나오면서 함께 나오는 말들이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 등 총선 출마표 던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 나오는데 이진복 정무수석, 뭐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등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다 제가 잘 아는 분들이라 평가하기가 좀 그런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총선에서 기수로 나서서 전면에서 싸우는 건 모든 정부마다 있어 왔던 일이고요. 이게 저는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평가받을 때 결국 이분들도 대통령실에서 국정을 얼마나 잘 운영했느냐 그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정치의 차원에서도 또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도 포함해서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은 우리의 출마나 이 출마 지역 선정 그리고 출마 이후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과정이 대통령께 힘을 들이는 모습이 되어야지 대통령의 힘으로 내가 도움을 받겠다 이런 생각은 일찌감치 접고 우리의 출마가 오히려 대통령께 도움을 드리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라는 보다 결연한 각오를 모두가 다 가지고 이번 총선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주말 동안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을 했죠. 토요일에 검찰에 출석을 하고 8시간 조사 끝에 건강 문제로 중간에 이제 조사를 그만하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사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입장 듣고 대담 이어가죠. 수원지검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봐주기 기소 등 부당한 사법 거래로 범죄 혐의자들을 회유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회유와 협박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까지 조작했음이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자필 진술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검찰에 경고합니다. 어제 검찰 조사를 통해 다시 한번 검찰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음이 진상규명이 아닌 망신주기에 몰두하고 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6차 조사, 7차 조사, 설령 100차 조사를 벌인다고 한들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난데없이 지난달 31일부터 단식을 시작한 이재명 대표는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다음에 또 출석할 테니 이번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진술이 누락됐다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더니
정작 어느 부분이 누락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대답하지도 않은 채 조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퇴장해 버렸습니다. 출퇴근 단식도 내 맘대로 하더니 검찰청에 온 피의자가 서명 날인도 하지 않고 귀가하는 것도 참 내 맘대로식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토요일에 출석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정치 사냥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의 여야 상황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개인적인 것이고요. 검찰 조사나 만약에 영장이 청구된다면 그런 사법 절차 진행은 공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 때문에 공적인 일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죠. 만약 단식이 이 조사 회피나 조사 무마와 연결 지어진다면 앞으로 모든 절도가 됐든 강도가 됐든 뭐가 됐든 주요 혐의 피의자들이 검찰 조사받기 전에 다 시국 선언하면서 단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례를 만들면 안 되고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반쪽짜리 조사를 받고 그나마 신문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고 나온 것은 제가 연합뉴스 이 방송에 나와서 그냥 기분 안 좋다고 진행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입을 꾹 닫고 침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30분 내내 말 안 하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왜 이재명 대표 무슨 특권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소위 온라인에서 말하는 철용인 뭐 이런 분도 아닌데 조사받은 거 마음에 안 든다고 서명 안 하고 조사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나옵니까? 이러면 사법적으로는 조사를 거부한 게 되는 거예요. 그날 검찰에 나갔지만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신문조서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조사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조사 자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조사하는 척 쇼만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법 절차를 회피하는데 본인의 단식을 도구로 사용하면 방탄 단식이라는 여당의 비판을 스스로 입증해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 출석하면서 화무시비롱 이런 단어도 쓰고 정치검찰이라는 표현 또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석 쇼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많은 소환 조사에 응하셨고 그리고 재판도 성실히 받고 있습니다. 벌써 5번째 검찰이 요청한 소환 조사에 응했고 그리고 재판도 성남FC 대장동 그리고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성실히 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두고 이 시기에 사실은 야당 대표로서 정말로 민생도 어렵고 정치적으로 되게 탄압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전국을 풀기 위해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조사 회피다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많은 조사에 응해왔고 지금도 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날인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사실 검찰이 검찰 조서에서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민용 씨가 김용 부원장을 봤다라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이 진술을 왜곡해서 정민용 씨가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는 걸 봤다라고 진술을 왜곡했습니다. 이런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검찰의 조서에 뭐 있는 그대로 날인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도 피의자는 자신의 방어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날인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아니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게 아니라 어쨌건 검찰은 기소를 할 거고 재판장에 가면 증거로 서로의 주장들을 다투게 됩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떤 이재명 대표가 날인을 거부했다는 것만으로 뭔가 진실을 숨긴다고 말하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검찰은 자신이 원하는 어떤 기소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기소에 힘을 실기 위해서 계속 어떤 조사의 시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그간 벌써 한 2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 수사를 보면서 국민들이 검찰이 좀 과도하지 않나라고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내일 다시 나오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저희가 전주의 대변인의 말을 들으셨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토요일 조사 당시에 내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으니 다음에 또 나올 테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서 끝내자라고 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인데 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하면서 내일 출석을 두고 지금 약간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보도된 걸 보면 좀 엇갈리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인정을 했다가 다시 번복한 것처럼 주장하는 곳도 있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동의했던 건 아니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근데 그것이 내용이 어떻든 네. 사실 누가 뭘 제안했고 그것을 어떻게 동의되었고가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건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소환할 때는 조율해서 소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고 사실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은 검찰 조사에 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검찰이 원하는 시기에 안 나온다고 해서 마치 조사를 회피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엇갈리는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 이 단식은 이 조사와 수사를 미루기 위한 단식이었고요. 더 나아가면 체포 동의안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결집, 또 동정론을 일으켜서 부결을 시키려는 본인이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던 불체포 특권 포기를 180도 뒤집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단식이라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정말 당당하게 조사를 받는다면 세상 어떤 피의자가 검찰 조사에서 이게 신문 조서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서명을 거부하고 나올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대부분 이렇게 조사를 할 때 검찰 측뿐만 아니라 피의자 측의 입장을 위해서라도 이걸 영상 녹화를 합니다. 아, 그렇죠. 양자 간의 말이 맞지 않을 때 누구 말이 정확한지 돌려보면 정확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상 녹화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 거부를 했거든요. 만약 이재명 대표 측에서 영상 녹화 거부하지 않았다면 다음 조사 약속하고 일찍 조사를 끝냈는지 아닌지도 그 영상 기록으로 금방 확인이 가능한데 네. 그걸 안 하겠다고 한 사람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을 조금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꾸 일반 국민들과 다른 이런저런 조건을 다는 게 문제입니다. 평범한 국민은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검찰 조사 진행되고 사법 절차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처럼 특권을 부릴 수도 목리를 부릴 수도 없습니다. 왜 이재명 대표 본인은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일반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특권을 행사하려는지 이 본질은 결국 특권 행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은 내일 나오라고 했고 내일 조사가 이뤄질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부르면 나가겠다라고는 말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단식은 계속 진행 중인 거잖아요. 단식 때문에라도 이게 간다고 해서 조사가 잘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검찰은 어떻게 할까요? 건강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네. 뭐 출석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예. 지난 조사에서도 신문조서 날인을 거부했는데 이번이라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해서 조서에 서명을 할지 그 부분도 의문스럽고 일단 네. 오늘 이재명 대표가 건강 문제로 최고위에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민주당 최고위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예. 뭐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은 저도 분명히 차지하고 있고요. 네. 다만 그와 별개로 이 단식 때문에 아무런 명분도 없고 출구도 없는 단식 때문에 수사를 이렇게 무마시키고 지연시키는 것 자체가 추석 이전 9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올라오는 걸 피하기 위한 몸부림 같이 느껴져서 이런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는 공적인 비판은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조금 저는 이어서 이야기 드리면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특권을 누리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진술이 어쨌든 조서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동의하기 어려우면 날인하지 않는 건 너무 일반적인 피의자의 방어권이에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특권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고 게다가 이제 출석시킬 시기를 조율하는 것도 그것 자체가 특권일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검찰이 명령하는 시점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왜 이렇게 검찰이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피의자의 진술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피의자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피의자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이끌어야 재판에서 검찰이 이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진행하면 될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집착하느냐. 저는 이것이 영장 청구의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지 정말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함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기소하실 거잖아요, 검찰은. 그러면 기소하시고 재판장에서 다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토요일에 조사를 했고 다시 단식 천막으로 들어간 이재명 대표. 그 단식 농성 천막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방문했습니다. 둘이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듣고 오시죠. 바쁘실 텐데 감사합니다. 마음껏 이렇게 걱정이 돼서 왔어요. 많이 수적해졌습니다.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국민들도 이 상황을 많이 착잡하게 보고 있으니까 안식 거두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도 챙겨야 되겠지만 어쨌든 폭수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될 것 같아서 그 싸움은 꽤 오래 걸릴지도 모르니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라고 해주신 것 같은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낙연 전 대표 건강을 걱정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단식을 거두라라는 이야기를 한 5번 정도 했다고 하고 네. 머문 시간은 뭐 그렇게 길다기보다 한 4분 정도 된다고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어떤 좀 단일 대우가 이 단식을 계기로 형성되는가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이렇게 만남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낙연 대표께서 찾아뵙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찾아뵙는 것뿐만 아니라 단식을 만류하는 것은 많은 민주당 당원들의 마음입니다. 어쨌건 아무리 정치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한 인간의 목숨을 위태롭게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져서도 안 되고요. 그 마음을 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찾아갈 것이 아니라 여당에서 좀 찾아왔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여당도 과거에 당대표 혹은 원내대표가 단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주장이 어떻든 사실은 민주당은 찾아가서 너무 몸 상한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민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도 찾아가고 때로는 총리가 찾아가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정치가 최소한 지켜온 어떤 도리였는데 그런 것도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단식 자체를 조롱하고 비하하고 이런 것만 난무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방문한 것 그리고 뭐 지도부에 계시니까 여당 입장에선 지금 뭐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거나 뭐 좀 이야기를 나눌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단식 쇼에 동조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러나 공적인 비판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건강이 염려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예. 빨리 출구 찾지 마시고 애초에 입구도 없는 단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만하시면 됩니다. 그만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재명 대표가 단식으로 원했던 게 한 가지 더 있죠. 첫 번째가 수사 지연 방탄이라면 두 번째가 당내의 비판 세력을 잠재우고 결집을 시키는 것입니다. 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 메시지를 많이 쏟아냈던 조응천 의원도 단식장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낙연 전 대표도 이렇게 왔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격려 전화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거나 단식이라는 투쟁 수단으로 인해서 들끓고 있던 비명계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잠재우는 데는 일시적으로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이지 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없어서요. 뭐 계속해서 9월 정기국회가 진행되고 단식을 뭐 2, 3주 더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번 주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이 이후에 정기국회와 국감 국면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로 보다 뚜렷하게 득점을 해내지 못한다면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기로는 다시금 부상할 수밖에 없어서 일단 당내를 결집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까지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만배 허위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과방위 차원의 청문회 그리고 국회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라면서 야당에 제의를 했는데요. 어떻게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과도한 요청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인터뷰라기보다 녹취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실이 조영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없는데 일단 김만배 씨가 그렇게 전했다는 것 때문에 거짓이란 말이 붙었는데 저는 이 어떤 녹취를 땄던 신양림 씨가 돈을 받았다는 거, 김만배 씨한테. 네. 그리고 뉴스타파가 조영 씨에 대한 어떤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로 보도했다는 거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마치 민주당과 연결되었다. 혹은 아니면 이재명 대표 측과 연결되었다. 이렇게 주장할 만한 근거는 저는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당시에 어쨌든 녹취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드러난 사실은 사실 그전에 남욱과 정영학 씨의 녹취, 그러니까 그것이 재판에 공개되었는데 거기에서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걸로 대선 판을 바꾸려고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도 않았던 내용이어서 그걸 가지고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말할 단계는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김대엽 게이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대선 공작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김만배라는 대장동 일당이 나서서 조작 인터뷰를 만들고 민주당 정치인들이 뒷배가 되어줬고 이걸 대선 직전 사흘 동안 SNS에 65회 이상 올리면서 총 공세를 퍼부었거든요.
그리고 뉴스타파가 문제가 아니라 MBC나 KBS 같은 공영 방송이 무분별하게 이걸 특집처럼 사흘 내내 아주 뉴스에서 틀어댔습니다. 그러니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나 그 이전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박빙의 대선 결과가 나왔던 것이고 하마터면 대선 공작이 통할 뻔했던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셈이죠. 여기에 더해서 조호영 씨를 조사했던 검찰은 이게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의 후배인 이정수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소위 말하는 친문 검찰은 이러한 가짜 보도에 대해서 정정하는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보통 대검이나 중앙지검의 공보 담당하는 사람들이 검찰 신문 내용과 다른 사실이 언론에 유포되면 사실 아니라고 정정문 많이 내거든요. 그렇다면 검찰과 언론과 김만배 일당과 민주당 이 네 팀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대선 공작을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벌백계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총선에도 공작할 것이고 다음 대선에도 또 공작을 하겠죠. 그래서 공작의 공짜도 꺼낼 생각을 못하게 엄하게 처벌해야 되고요. 제대로 된 스크리닝 없이 이걸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했던 방송사나 언론사에 대해서는 그들이 그냥 적당히 뭐 징계받고 넘어가면 되지 이런 생각하고 있을 텐데 아예 방송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이번 차에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후보를 내기로 하면서 지금 열기가 좀 달아오르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 총선 전에 유일한 선거이기도 하고 지금 강서구라는 곳이 서울 수도권의 민심을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곳인가라고 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국민의힘은 후보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네, 저희는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을 했고요. 구체적인 경선 방식은 오늘 있을 공간위 회의 등에서 나오겠지만 3명의 후보가 등록한 상태에서 각 후보 경쟁력을 따진 후 공정한 경선 방식을 취하게 되면 큰 잡음이 일어나지 않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하느라 14명의 후보들을 다 날려버리면서 내부 잡음이 또 만만치 않게 일어났거든요. 지역 내 반발도 있고 저희는 그런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 지도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공천이 아니라 강서 주민들과 당원들이 선택하는 경선 방식을 취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도 이러한 경선 방침에 따라서 당원과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데 집중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검경 대결이 될 수 있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보궐선거의 의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김태우 전 구청장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이 경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사실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기에는 대법원의 판단이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김태우 전 청장이 공익 제보자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시는데 저는 대법원이 그런 사실을 다 알고도 유죄를 판단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김태우 전 청장이 그 내용을 폭로한 시점이 사실 자신에게 비위 감찰이 시작됐을 때 그 어떤 내용들을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서 무언가 내용을 폭로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한 거고요. 또 하나는 김태우 전 청장이 이야기한 내용 중에 사실이 아닌 것도 있어서 그렇게 대법원이 판단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아주 적반하장격으로 이제 후보로 출마시키겠다는 수순을 밟고 있어서 저는 강서 구민들이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어쨌건 이 선거는 내년 총선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민주당에서 전략공천한 이야기를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10여 명이 넘는 후보가 나왔는데 전략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재보궐 같은 경우는 전략 공천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전략 공천을 하겠다고 이미 결정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후보자가 이제 모여졌고 거기에서 이제 지도부가 판단을 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좋을지 안 좋을지는 결과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애초에 이제 국민의힘 어쨌든 김태우 전 구청장의 유죄 확정으로 이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맞았다라는 주장이신데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뭐 김명수 대법원의 이런 정치적인 판결을 저희가 그대로 따를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고유의 권한인 사면권을 또 행사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 주장과 다르게 뭐 비위 행위나 어떤 것으로 기소조차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태우 전 구청장의 공익 제보를 개인 비위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 개인 비위라는 것이 실체화돼서 기소라도 됐어야 되는데 전부 다 기소가 안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도 기소를 못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익 제보의 순수성을 자꾸 확인되지 않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덮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검경 프레임이 아니라 1년여 기간 동안 구청장을 했던 행정가와 경찰 출신의 대결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1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강서구의 오랜 수건을 많이 해결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서구 주민들께서 높이 평가해 주실 거라고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후보가 결정됐고 국민의힘 후보가 또 결정되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요. 선거일은 다음 달 11일입니다. 지금까지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그리고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